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밤, 행복한 밤입니다. 썸백쇼 MC, 오늘 목요일 밤을 빛내고 있는데요. MC 김형숙 인생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링블링 반짝반짝. 매일같이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대처할 수 있을까? 혹은 최근에 우리 시니어 분들이 많이 보이스피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은 그럼 보이스피싱 같은 거라든지 혹은 개인 신용 등급을 어떻게 올린다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서적 CEO 인사이트 책을 쓰셨고요. 현재 IBK 기업은행 인재개발부 현장 교수로서 재직 중인 김광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처 방법, 개인 신용 관리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 컨설팅을 하는 경영지도자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시 기업가 정신을 연구해서 그 학위도 받고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을 평생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수님 IBK 기업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한 1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대략 몇 명쯤 만나셨을까요? 제가 한 만 11년 정도 했으니까 우와. 한 1만여 명 이상은 만났다고 어이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데요. 현장 교수라는 직함이 별도로 네. 있는 방이죠. 예, 따로 있는데요. 그 영업점의 직원들을 기업 여신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경영 지도사로서 또 경영학 박사도 받으셨네요. 네. 어, 저는 이제 사람 중시 기업가 정신을 연구를 해가지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근데 지금도 중소기업 기업 진단은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 강의도 지금 나가고 있고 어제는 또 숭실대학교 가서 재밌게 사는 삶이라는 주제, 부제는 이제 대학생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했는데요.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와, 그 특강이 궁금한데요. 한 30초 특강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학생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꿈 갖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어떤 원하는 것도 있고 학원도 가랴 뭐 해가지고 꿈 찾기가 어려운데 재미있게 사는 꿈을 찾는 방법을 저는 이제 제시를 하고 왔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네. 뭐 김과-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 교수님께서 주 저자로 공저하신 CEO 인사이트 책자에 대해서 어떤 책이고 어떤 분야의 책이고 구성 내용이 어떤지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 책은요, 제가 이제 지점장을 10년 이상 하면서 중소기업 CEO를 많이 이제 만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주 간단한 일을 가지고도 고민을 엄청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너무 작은 일인데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봐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좀 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구성은 처음에는 이제 기업가 정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 다음에 해외 외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은 기업도 사람과 같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경영이 잘 안 된다든지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고, 요 분야의 각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 전문가 4명이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다행히도 3세까지 나가가지고 우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멋지세요. 대단합니다. 저도 책을 썼는데 김영숙의 낭독 시대라고 아주 멋지세요. 그러면 이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기업가 정신, 자금 조달, 외환 업무, 기업 구조 조정. 그러면 어떤 파트의 책을 쓰셨나요? 네,
그 네 가지 파트 중에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 부분의 파트를 썼는데요. 네. 내용이 이제 여러 개 있지만은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상 매장 그러면 매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데인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 네. 물건 팔고 네. 사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물건을 사는 곳이다. 한자가 팔매자가 아니고 살매자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시각을 봐야지 된다 이런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독립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점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점장실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상담할 때 대출이자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은행 가면 그것부터 네, 물어보는데. 그거부터 물어보면 이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1억 대출인데 한 2억은 대출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업가일 확률이 높아요. 어머.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에 맞게 하면 성공 확률을 또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타 뭐 회사 대표자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라든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재무상태표, 옛날로 얘기하면 대차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하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정보석 대표님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무엇부터 물어보시나요? 저도 예전에 이제 기업 법인 운영을 한번 해봐서 예전에 이제 그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되게 좀 이렇게 기업들한테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달잖아요. 네. 신용도라든지 네. 뭐 기타. 근데 그거를 여쭤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쪽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기업가십니다. 네네. 그러세요?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지만 아무튼 네. 개인과 그 법인이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그 시각이 이제 틀리겠죠 아무래도. 네, 시각이 좀 다르고 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가의 정신도 좀 그렇죠. 다르다 이렇게 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사인 받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자본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재무상태표에 나온 대로 자산을 네. 잘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는 은행인 같은 데서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자본 조달, 그 이제 주식을 발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네. 요즘 감사합니다. 특히 뉴스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게 되는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요.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내년 네. 또 전망까지 한번 네네. 같이 제가 설명 말씀 좀 한번 한번 해주시면.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작년 제가 보니까 11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였어요. 0.25%였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11월 3일 날 이제 기준을 보면은 4.0%입니다. 음. 그러면 이게 얼마가 올란 거예요? 3.75%를 1년 만에 올렸다는 거는 우와. 이건 정말 뭐 대단한 거죠. 네. 완전 급등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금통위가 열려가지고 금리가 우리나라도 0.25% 올렸더라고요. 지금 대략 그래서 3.75%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3.0%에서 이제 3.25%가 이제 됐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3.25다. 저도 이제 작년 걸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이맘때는 0.75%였어요. 그러니까 3.25%니까 2.5%나 올라간 거죠. 우와. 예,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거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뭐 장사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확 올랐잖아요. 예, 미국도 뭐 8%까지 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이제 올려가지고 네. 회수를 하는 거죠, 돈을. 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안 올리면 뭐 해외 투자자들이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국채를 살 거 아니에요. 네. 또 우리나라는 금리 안 올리면 누가 사요? 우리나라 돈 다 빠져고 어떻게 되죠? 또 IMF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좋든 싫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왕창 올리면 우리 국민들 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당분간은 오를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뭐 전망은 되게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있던데. 지금 네. 3.75%라고 하면 이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나라 3.2. 네. 그런데 거기에 은행 대출을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1, 2%가 더 붙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 5%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 김 대표님이 아파트를 그 대출을 받을 때 네. 뭐 한 3억을 대출을 네, 받았어요. 3억 대출. 그럼 몇 퍼센트를 받았을까요? 작년에? 한 2%? 작년까지나 그 할 때는 한 2%대 후반, 그렇죠. 2%, 뭐 3% 3% 정도. 정도가 3.2% 보통, 정도. 네, 그 정도가 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2배로 오른 거잖아요. 그죠? 한 네. 5%, 6% 이상. 예, 가까이. 5% 6% 네. 되거든요. 그러면 3억을 만약에 빌렸을 때 작년에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내던 이자를 예, 이자 계산해 보면 지금은 뭐 2배 거의 2배 가까이 돈을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아우성입니다, 굉장히. 예. 예, 팔지도 못하고 네. 사지도 못하는 입장인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이면 3% 올랐다고 치면은 월 75만 원 75만 원. 냈는데 예. 75만 원 더 내는 거잖아요. 15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뭐 10% 올라도 힘든데 네. 이건 뭐 2배가 됐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1997년도 IMF가 왔을 당시에 네. 그때는 뭐 그때 뭐 한 이자가 20% 이상 네. 막 뛰고 막 그랬었을 그랬죠. 때니까 지금 거의 그런 정도의 비견될 만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금리까지는 그렇게 안 된다 네네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라고 3.25% 하면 이게 뭐지? 근데 왜 내 대출을 왜 5% 6%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은행에 네. 조달하는 금리거든요. 3.25%는 시장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조달하는 금리가 3.25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각종 리스크 비용하고 뭐 각종 뭐 마진이라든가 이런 걸 더해가지고 네. 고객한테는 받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요. 이제, 대출 높아지는 그렇죠. 이자가 당연히 높아진다. 높아지죠. 네. 저 은행 다니는 데서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들하고 조회 보니까 6.12%더라고요. 신용대출인 경우에. 그래서 우와. 아씨 되게 올라갔구나. 이렇게 신용 느꼈습니다. 대출은 또 1%, 2% 정도 더 좀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시종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담보대출보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거든요. 내년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각종 뭐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최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금리뿐만 아니고 네. 인플레이션을 넘어가지고 경기 침체까지 이렇게 오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지금 가계 리스크가 가계 있다. 대출이 지금 1,500조가 네. 맞나요? 1,5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당장 뭐 아까 75만 원 오르면 네. 야. 지금은 수입이 늘질 않거든요. 물가는 네. 또 오히려 비싸니까 네, 맞아요. 금리 저 급여는 오르지 않은데 네. 물가는 오르고 내일 이자는 왕창 많아지면 이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는 아. 거죠. 예. 제2의 IMF 또 이제 내년에 저도 사실 1인 기업가로서 조금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고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네, 수입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좀 수입은 오르지가 않고 네, 또 수입도 올려야죠. 이제 2배로 올릴 생각입니다. 이거 간단하네요. 그 네. 그렇게 쉬운 맞습니다. 방법이 네. 있네요. 네, 이자가 2배로 올랐으니까 야. 수입도 네. 2배 오르면 됩니다. 야. 아, 네네, 맞습니다. 아. 2배로 올리지 않으면 이거 진짜 파탄이에요, 파탄.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명숙 대표님처럼 이렇게 쉽게 돈 더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사실 또 힘들죠. 그렇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가 실제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을 대출을 받지 않고 내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장 우리 이 가게 현실에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젊은 친구들 그 작년 재작년에 뭐 영끌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집사하고 이런 친구들은 예. 정말 지금 말은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만약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대출 금리가 현재 몇 프로인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문자로도 예.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뱅킹을 요즘엔 특히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핸드폰으로 네. 원장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몇 프로 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 이제 거래은행에 방문해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 주고요.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을 네, 그래서 저도 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그럼 저도- 낮춰줘요?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 가지 또 조건을 누가 따져봐야 되겠지. 누가 맞춰준다는데 갔더니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지점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네. 지점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가 지금 몇 프로인데 네. 몇 프로 올라서 좀 힘들다. 음. 그러니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하면 네. 그때는 이제 일반 창구에다 하면 잘 안 돼요. VIP. 일도 바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창구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책임자나 팀장 이렇게 음. 얘기하고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네. 지점장을 직접 찾아가서 아. 자 이렇게 내 하니까 좀 조정해 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요청하면 그래도 이거 왔는데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일단 것 같습니다. 지점장부터 나오라고 해야 되겠네. 지점장 아니 나오세요. 지점장 나와라. 무슨 도깨비입니까? 나와라 뚝딱. 지점장 나와 이러면 이제 도망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지점장님이 그래도 이제 기업이 큰 데를 만나주지 개인도 만나주나요? 만나주죠. 그럼요. 아, 그뭐 그래요? 캐릭터 고객은 다 고객이 만나주는데 고객님들이 잘 안 오세요. 바쁘실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안 오시는데 예. 얼마든지 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근데 그 변동금리로 대출을 좀 받고 있다면 이거를 몇 개월 만에 금리가 변동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이게 갈아탈 수 있는지 그게 네, 지금 가능한가요? 일단 그 갈아탈 수는 뭐 있지만 네. 대출을 새로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요. 저도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요. 네, 저도 대부분이 다- 변동금리. 네, 근데 대부분이 다 변동금리죠. 저도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세 가지를 변동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갈 때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금리가 네. 줄어드니까. 예. 근데 지금같이 왕창왕창 오를 때는 정말 짜증 나죠. 아주 그냥 3개월마다 짜증이 나죠. 이게 네. 3개월, 6개월, 1년마다 그래서 변경을 약정할 때 하구나. 이제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내가 몇 개월로 했지. 근데 저 몰라요. 기억이 안 그러면 나요. 대부분은 아마 3개월일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시고 나중에 뭐 은행에 가서 확인할 때라든지 이럴 때 네.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한번 가르쳐 달라 그러면 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고정금리 갈아탄다고 나중에 신규 대출로 한다 그러면 현재 한 예를 들어서 5%라 그러면 한 6.5% 정도 이렇게 나와요. 고정금리로 그렇죠. 한다 그러면 네. 그럼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1.5%를 더 미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 결정할 때.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네. 3개월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혹시 대출이 있으시단 얘기네요? 저는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네. 왕창 일으켜서 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뭐 살 때 내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 있나요? 아니 근데 지점장님쯤 하면은 돈을 많이 저는 굴- 그 고객님들을 부자를 만들어 드리지 제가 네.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아닙니다. 예. 아이고. 아니 지점장님 했으면 아파트 한 2채, 3채는 가지고 계셔야죠. 아이고 그럼 저 누구나 다 지점장.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그 중이 재물이 복권 네, 인다고 아주 뭐 그런 일반적입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렇군요. 있고요. 네네. 거의 대출 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대출 금리가 올랐어 2배로. 근데 월급이 2배로 오르지 않는 한 네. 이거를 계속 미루거나 연체가 되거나 혹은 이게 못 갚게 됐을 때 이게 또 아파트가 또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두 배로 수익을 못 내니까 네. 그 집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뭐 낼 수 있고 미리 뭐 저축을 해놨거나 미리 뭐 네. 챙겨놓은 게 있으면은 뭐 그래도 잠깐 이 막 비 올 때 예. 1, 2년간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네.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뭘로 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네. 그 TV에서 그 보면 막 채권자가 좀 경매해가지고 쫓겨나고 빨간 막, 딱지 붙이고. 막 그런 네. 경우 봤잖아요. 그게 네. 현실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은행은 대출할 때 담보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저당권이라 그러는데 네. 그 설정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거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분해서 그걸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 그게 이제 경매인데 네. 직접 경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대부분 추심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추심회사도 바로 경매를 넣어가지고 자금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도 해보셨나요, 혹시? 경매는 은행에서는 요즘에 직접 안 합니다. 다 대행을 하지 아, 직접은 안 하고 경매 그러세요. 넘기면 넘기면 경매 그런 절차를 대행사에서 해가지고 이제 대행사에서 합니다. 하고. 네. 근데 또 경매를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경매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예. 이제 미리 좀 팔거나 이래야지 경매 가격하고 아무리 좀 낮게 팔아도 낮게 판 게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까지 가는 거는 방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경매로 나오는 이유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팔까요,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같지는 너무 않을 텐데. 손실을 내놓고 하자니 좀 짜증이 나겠죠. 아, 근데 내가- 경매로 넘어가면 또 많은 손실이 내가 있으니까. 6억에 샀는데 네. 4억에 팔라고 하면 이 속이 쓰려서 잘 못 내놓거든요. 근데 경매가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금액은 뭐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음. 미리 매각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셔서 네. 이자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걸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신용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네. 이제 보통 ATM 같은 데 가서 신용카드를 넣고 뭐 통장 출금을 할 거냐 또는 현금 서비스를 받을 거냐 이럴 때 현금 서비스를 그냥 사용해도 신용 등급에 영향이 혹시 없는지. 네. 저도 지금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네. 여기 ATM기 가면 내 통장에서 출금할 거니 현금 서비스 받을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는 건 당연히 통장 거 쓰면 되는데 네. 돈이 없을 때 현금 서비스 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무심코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신용 등급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죠. 이거 영향 엄청 미쳐요. 왜 아,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받지 현금 말라고. 서비스는 그냥 돈이 없을 때 잠시 급하게 서는 급전돈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최고이율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율이 지금 20%거든요. 20% 넘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는데 거의 19.9%막 이래요. 아, 현금 물론 서비를 은행마다 받으면 조금씩 다르지만 예. 대부분 최고 금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서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네. 이 현금 서비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너무 안 쓰거나 현금 서비스를 안 받거나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 오히려 더 내려간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오, 그래요? 네. 일단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는 일단 네. 무조건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체크카드를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그렇죠.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네. 쓰겠다. 네. 저도 체크카드만 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현금 그래요? 서비스는 네, 네. 신용카드 현금 신용카드 서비스 안 안 받아요? 써요. 웬만하면. 착한 네, 네. 소비자시네. 아니, 제한된 금액이 있으니까 월 수입에서 이제 자제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저도 좀 예전에 신용카드를 뭐 열 몇 개씩 갖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예. 어느 한순간 이게 엄청난 이 신용에 그 영향을 돌려막기. 준다 해서 어느 순간 그냥 싹 없애버리고 네. 카드가 체크카드만 많다는 지금 쓰고 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되게 여러 군데서 다 네. 해주니까 훌륭한 사람 아니냐 하는데 이 평가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네. 안 좋게 아주 안 보입니다. 좋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근데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고 그러던데. 음, 그래야지 신용 등급이 높아진대요. 그냥 현금만 쓰면 신용 등급이 안 좋대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신용카드에도 한도가 있어요. 뭐 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써라 뭐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네. 자, 200만 원을 만약 기준으로 내가 이용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네. 200만 원에 풀로 막 195만 원 쓰고 200만 원 쓰는 사람하고 예.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써. 반 정도. 네. 그럼 누가 더 신용등급이 좋냐면 반 쓰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좋은 거예요. 자, 다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있잖아요. 예. 그게 대출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1990만 원 맨날 하면서 이렇게 막 거의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한도인데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자, 이 두 사람 중에 또 누가 좋을까요? 50%만 써야 그렇죠.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 풀로 한다는 거는 네.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 돈이 없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신용 평가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리한 거죠. 다 쓰는 게 유리하다가 아니고. 아, 2분의 1 정도만 쓰는 게 권유는 좋겠네요. 2분의 1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제일이 보통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2, 3일 정도 늦게 결제를 하거나 대출이자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좀 네. 늦게 내는 경우에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죠. 엄청 미치. 근데 뭐 굳이 얘기하면 안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미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저도 뭐 하다 보면은 오늘 그렇죠. 입금을 해야 놓칠 수 되는데 있죠. 하루 이틀 늦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 결제라든가 대출이자가 납입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납입일을 조정을 한다든지 같은 날짜로 모은다든지 해서 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늦게 내시는 분은 계속 늦게 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맞아, 습관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간 농담식으로 네. 저는 통장만 딱 보면 그 사람의 대충 신용을 알아요. 어, 네, 그러면 통장에 만약에 0이 있어, 만약에 네. 쭉 가다 어느 날인가 0이 하나 있어, 0이 예. 제로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연체 한번 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네. 신용카드 쓴 거하고 대출 받은 거는 네. 1원까지 악착같이 다 빼가요. 그리고 만약 적금을 자동이체 해놨다. 네. 그러면 적금 10만 원이면 통장에 9만 원이 있어. 그럼 9만 원 빼가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빼가요. 적금이나 이런 거는. 네. 근데 이렇게 막 채권 추심하는 것처럼 맞아요. 카드. 그거는 악착같이 1원까지 빼가서 통장에 제로가 있으면 네. 아, 이 사람이 연체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네요. 아파트 관리비가 뭐 25만 원이면 네. 어느 동네 25만 원, 아, 이 사람 몇 평에 사네. 이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통장만 봐도. 맞아요. 그러네요. 아, 그랬을 통장. 때 그 내 개인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궁금한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개인 그 신용 등급별로 차이점이 어떤 뭐 예. 무엇인지 뭐 그런 걸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래요? 신용등급 신용 올리는 등급은 예. 네. 신용 등급 확인은 이제 거래은행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그 나이스 신용 평가라든지 네. 네. 요즘 그 뭐- 회사에서 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수수료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네, 네. 그냥 개인신용 정보 동의만 하면 네.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저 같은 경우도 기업은행에 다니지만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뱅크 다 이용하거든요. 네. 인터넷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편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에 가서도 카톡을 통해 가지고 거기 가서도 신용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저도 이제 토스를 쓰고 굉장히 있는데 편합니다. 토스에도 뭐 신용 등급 네, 금방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신용등급 카카오 카뱅이 나왔는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카뱅이나 카카오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금 그 네. 만약 시니어분 같은 경우에 예. 이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카카오뱅크를 다운받으면 네. 바로 은행 계좌가 개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네. 이 안에서 바로 통장까지 만들 수 있고 신용 정보도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 절차는 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네. 그거는 스마트폰 잘 이용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디지털 튜터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계좌 카드 연결하면 무슨 난리 나는 네. 줄 알고 절대로 안 하시는데 저도 은행 다니면 아직도 주머니에 도장 갖고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뭐 아무리 뭐 인터넷 뱅킹 얘기해도 그렇죠. 아, 큰일 이래. 나는 줄 네. 알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이 정도에 따라 너무 틀려서 네. 제가 일괄로 얘기하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또 잘못 눌러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에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좀 네. 좋은 방법이 뭐가 그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신용평가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아주 KCB 그 한국 기업 평가라는 회사가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두 회사가 신용 등급을 개인별로 다 매겨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너는 뭐
그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예. 그래서 너는 2등급, 너는 7등급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건 이제 여태까지 대출에서 연체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네. 다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가지고 이 친구는 맨날 연체하네 8등급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사람은 연체한 적도 없고 뭐 너무 뭐 길되면 나가 아까 신용 한도도 뭐 반 정도 쓰고 뭐 현금 서비스도 안 쓰고 뭐 등등등 하면 네.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낮은 분이 있잖아요. 예. 그냥 은행에는 1금융권이 은행이거든요. 근데 이 은행에서는 6등급까지만 신용대출을 해요. 신용대출은. 담보는 다르지만 네. 신용대출은 6등급 이내에서만 대출하거든요. 담보가 없어도 아, 근데 신용등급으로 되는 거죠. 예, 신용등급 대출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인가 작년서부터인가 그 등급으로 나눠졌던 거를 점수제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등급 점수제가 안에는 천점에서 등급 안에는 점수가 다 있는 거예요. 몇 그러죠. 점부터 몇 점까지가 1등급, 몇 점부터 몇 점까지 2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요. 저 등급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점수를 점수가 다 우연찮게 나옵니다. 딱 보니까 제 점수가 뭐 700점인가 750점인가 예, 그 정도면 좋은 건가요? 아 좋은 거죠. 아, 좋은 천점 거예요? 기준이에요? 예, 천점 기준. 기준으로? 아. 예.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좀 알아듣기 쉬운 것 같은데. 예, 그죠? 근데 이제 900점보다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등급별로 다 구간도 설명되어 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시험 등급을 만약에 뭐 좀 낮으면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 예. 오늘 당장 네. 자동이체 하나 등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동이체? 뭐 세금을 해도 되고 아, 전기세라든지. 아파트 뭐 관리비도 되고 아, 네. 뭐 아니면 적금이라든가 이런 거 뭐 금액에 관계없이 자동이체를 걸게 되면 좀 올라갑니다. 네.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런 거를 쭉 지켜나가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또 아까처럼 바로 좋아지려면 자동이체 하나 걸면 바로 한 20점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자동이체를 하나를 걸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자동이체 개, 두 개 걸면 몇 점, 세 개 걸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아, 그거는 평가 기관마다 다 틀리거든요. 무조건 하나 그래서 이상은 걸어놔야 근데 되겠네요. 일단 하나 이상 걸어 놓으시면 당장 네. 20점 올라간다. 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그렇죠. 자동이체,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또 그런 거 뭐였죠? 하면 뭐 가스, 그런 거 도시가스, 하면 도시가스, 올라갔다. 전기요금, 아파트 뭐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통신료, 뭐 그런 통신료. 거, 핸드폰비 네. 뭐 이런 거. 핸드폰비 뭐 이런 그러면 것들.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저기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개인 신용 등급을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이체를 뭐 건다든지 연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현금 서비스 이런 거를 그냥 뭐 무심코 받는데 이러지 말고 시정 관리를 하나씩 쌓고 그다음에 결제일 같은 것도 관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네. 그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체크 카드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워낙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심각한데 보이스피싱 문제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이들 경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좀 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뭐 금감원이다, 뭐 금융 전담 검사다, 무슨 은행이라고 하면서 송금이 범죄 기간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런 게 이제 보이스피싱인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그 사칭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입니다. 뭐 검사입니다 하면서 수사에 그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범죄에 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 경우는 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말 자체가 남을 사칭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남을 사칭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작년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한 7,700억 정도 피해를 입혔다고 7,700억? 합니다. 예. 와, 그 규모가 대단하네요. 뭐 예. 거의 뭐 1조에 가까울 정도로 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어쩌- 당해보셨어요? 아, 근데 전 안수가 넘어갔는데요. 근데 어떻게 7,700억
근데 그러게요. 문자 같은 거 와. 가끔 오지 않아요? 네. 요즘에는 문자가 어떤 문자가 오냐면 카드를 얼만큼 사용했습니다. 뭐 52만 5천 원 사용했습니다. 아, 이런 문자가 와요. 네. 아. 쓰지는 않았는데.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안 썼는데 아니면 나 200만 뭐 10만 원 썼는데 200만 원 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식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경찰이나 이렇게 겁주는 쪽에서는 국가기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괜히 겁먹지 말고 그냥 그냥 만약 전화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확 끊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바로 전화를 차단시켜버리고. 2번, 3번은 안 와요. 겁이 나가지고 걔네들도. 바로 쳐서 대꾸하지 말고 네. 그런 얘기는 끊고 그냥 가만히 하나, 둘, 셋 숫자 세면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녀한테 전화한다든지 이래도 되고요. 네. 일단 상대를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여직원이 뭐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라든지 뭐 어디에 무슨 당첨되었으니까 신상 정보를 입력을 하라는 등 그런 사례. 뭐 택배가 배송됐으니 네.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문자들이 많이 또 오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니까 네. 낮은 금리로 갈아타 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혹하게 만들어서 지금 금리 올리니까 걱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얼루 들어가셔라 링크에 클릭하셔라 네, 이런 맞아요. 순간 이제 다 털리는 거죠. 돈만 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개인 시정 정보를 빼가면 그 시정 정보로 아까 카카오뱅크 가가지고 대출도 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클릭을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이 대출 금리를 금방 깎아주고 이런 게 전화로 해가지고 누가 깎아주겠어요. 아, 그래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네. 아니 우리 자녀나 우리 뭐 부모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으면 알겠다 하고 끊어버리는 게 참 하고 네. 전화를 만약에 눌러가지고 도용이 되면 확인 전화를 해도 전부 그쪽으로 집중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집중돼요. 기업은행 어느 지점이죠? 하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입니다. 이런다니까.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을 두 군데 세 군데도 예. 맞아. 그래서 거기서 누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냐? 결국은 누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확인하고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라고. 아예 누르지를 예.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만약에 금리가 좀 깎아야 될 필요가 있고 갈아탈 기회가 있으면 은행에 찾아가시라 이거지. 네, 은행에 찾아가서 그러면 해결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문자가 온다든지 하는 걸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대출되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광고성이랑 뭐 이런 것들을 스팸으로 분류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입력을 해서 뭐 대출 혹은 뭐 신용 뭐 이런 것들이 용어가 들어오는 문자가 만약에 온다 하면 자동적으로 차단시켜주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기능이 네, 저희 있는 걸 쓰고 기업은행 있거든요. 같은 경우가 이제 최초로 그걸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개발해가지고 네. 그 보이스피싱 예방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 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기업은행 인터넷 뱅크 들어가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네.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까는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또 예. 보이스피싱이 또 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이런 거를 어떤 게 와서 설치하라거나 누르라거나 하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전화가 오면 네. 믿지 마시고. 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얘기들은 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웹이 있잖아요. 전화를 거는 웹이 여러 예. 가지가 많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후를 쓰는데 네. 뭐 거기다가 미리 스팸에 해당되는 단어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러한 문자가 오거나 하는 것들을 다 걸러줘요. 아예 나한테 문자가 그런 링크가 있는 문자가 오거나 하는 것들을 걸러줍니다. 스팸 기능이 있어서 그런 후라는 그 전화 웹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네. 이게 보이스피싱의 거는 아까 얘기한 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잘해줘. 이상하게 잘해줘. 네. 이런 경우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겁주면 겁먹지 말고요. 네. 뭐 후일을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잘해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자, 그러면 네. 일단 전화가 오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차단. 끊어. 문자가 네. 오는 거 끊어요. 자동적으로 차단. 네, 누르지 마셔. 예, 절대 손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어떨 때 보면 뭐 006 뭐 해서 국제 무슨 뭐, 네, 뭐 그런 이렇게 것도 해가지고 오죠. 이런 문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그런 거는 무조건 차단해야 문자 돼요. 차단을 시켜도 또 와요. 올 때마다 차단해야지. 왜냐하면 다른 네. 데서 또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고요. 요즘에 특히 생활형이 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생활용? 생활형 택배 생활형. 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택배 확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무심코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시킨 게 있으면 궁금하잖아 막. 그러니까 여기 눌러야 돼 말아야 네. 돼 고민이 그럴 되죠. 때 또 설치하는 게 뭐 그런 모양이면 누르면 안 된다는 그래 거예요. 아. 링크가 있는 네, 예를 링크 들어서 있는 거는 CJ 네. 뭐 택배 뭐 해가지고 예, 문자가 대한- 와요. 대한통운에서도 링크가 같이 오는 거야. 네. 그런 거는 100% 링크는 누르지 마시라는 거죠.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 그럴 거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저 애를 이용해 가지고 네. 뭐 액정 깨졌어. 액정이 깨졌으니까 네. 30만 원만 보내달라고 네, 20만 급하게 그건 오래된 20만 수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만 원 보내가지고 20만 원만 그냥 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혹시 잘못해도 예.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다 가져가서 그걸로 요새는 저기 오픈 뱅킹이라 해서 한 인터넷 뱅킹만 들어가면 전 은행 걸 다 그렇죠. 긁어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네네. 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연결하면 네, 다 다 은행에 긁어옵니다. 끌어오는 거. 네. 각각 은행에 가입 안 해도 한 예. 은행만 가서 하면 다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거 다 빼가고요. 예. 그래서 대출도 받아도 대출도 오히려 갚아야 되는 아주 이상한 아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라.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다 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그 신상 정보를 누르면 예. 입력하라고 그래요. 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막 입력하려니까 그냥 한다니까요. 아까처럼 예. 다시 전화해봐도 맞아. 그 사람이 받아. 네. 네, 지금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믿고 한다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사고 난 게 그 의사가 네. 지금 40억 그까지 당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네. 근데 그 사람도 예. 이렇게 클릭해서 다 빼갔는데 네. 자기 끊고 나서 전화를 한 거야. 그 은행에 자기 거래 은행에. 근데 그 전화가 다 보이스피싱 회사로 간 거지. 어머.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네. 그러면 더 해라 해가지고 40억까지 이렇게 당했다니까요. 이야.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금액적으로 제일 많은 그 세대가 40에서 50대가 제일 많이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횟수로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횟수로는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니어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보이스피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웹을 쓴다거나 또 혹은 전화가 왔을 때는 모르는 전화는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또 뭐 그런 거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스팸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각 통신사에서 만든 스팸 웹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팸으로 들어온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보려면 그 웹을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웹을 정 무조건 대표님? 차단. 저 같은 경우는 LG 그 통신사인데 그 스팸 LG 스팸 무슨 뭐 그 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깔아놓고 그게 누가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네. 못 받은 거예요. 음. 근데 그분이 나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문자로. 네. 근데 그것도 스팸으로 걸려서 스팸함에 들어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등록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 이상한 전화하면 스팸 등록된 전화입니다. 이렇게 딱 뜨거든요. 네. 그런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가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대출을 좀 쉽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물론 여기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왜- 대출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예. 대출을 받으면 굉장히 이자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네. 어차피 해결을 하려면 또 대출 일부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뭐 지금 뭐 사업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대출 받을 때 네. 저도 그런 질문 좀 많이 받거든요. 은행에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 지점을 딱 들어가면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창구로 가죠. 기업은 기업 창구에 가고 개인은 개인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때 네. 꼭 그 창구 직원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바쁘거든요. 뭐 번호표 누르면서 다음 손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앉아서 진득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당 책임자나 팀장 이렇게 얘기하셔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금액이 조금 좀 많은 경우에는 좀 많아 보인다는 그런 금액은 지점장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네. 좋은 그러면 팁이네요. 대출 넓기 때문에. 금리를 1%라도 절약할 수 있나요? 금리 부분이 아니고 대출 여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금리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 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담보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담보 여유가 없다 이럴 때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개- 경우에는 개인 어떤 신용 정도? 등급에 따른 신용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보증 기관이 있어요. 네. 대신 보증해 주는 거지. 음. 일반 기업들이 담보력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보증하는 회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이제 지역별로 보증 재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 서울시, 예.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각 보증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상담하면 되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담하면 되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자기가 기술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데들은 이제 기술 보증기금에 또 상의를 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 그 정부의 그 정책 자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받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네.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정부의 대출도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한테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은행을 통한 대출을 간접 대출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게 직접 대출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거기서 얘기할 때는 직대 그럽니다. 간대 직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자영업자는 인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있거든요. 네. 공단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많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면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각 사이트에 네. 그 연계된 게 많고 정책적인 코너도 있고 해서 한번 자기 업종에 맞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조그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는 게 좋은지, 어떤 투자를 받는 것이 좋을지. 초기 창업을 하게 되면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비 창업자하고 초기 창업자. 그 예비 창업자 뭐냐면 네. 사업자 등록증 아직 안 내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초기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하면서 3년까지를 초기 창업자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상담하고 대출받는 지원받는 제도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미리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준비하려면 예비 창업자로 가서 네. 그 코스를 밟으면 네. 지원금도 나옵니다. 이게 대출이 아니고 지원금.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1억까지인데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이 그래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유리하죠. 그 돈은 갚지 않아도 안 돼요? 갚아도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지점에서 상담하다 보면 네. 대출 받는 게 좋아요, 투자 받는 거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는 대출 받는 게 당연히 좋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되는데 투자 받으면 이자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대출 받아서 이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투자를 받으면 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잘못 이해하면 뺏기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대출 받았다가 좀 회사가 이제 정상화되고 조금 이제 체계를 갖췄다 그러면 그때 비싸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네. 처음부터 아예
내가 나하고 나는 기술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는 돈이 있어. 그러면 같이 해도 뭐 같이 투자하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개인인 경우에 아이디어만 있고 그래서 그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창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까 얘기한 예창, 초창 이런 식으로 아, 예비 창업자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중소진흥공단 같은 데는 이제 창업 사관학교 이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데모데이 해가지고 투자 막 설명회 또 개최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도 그런 쪽을 한번 아, 알아보세요. 네, 저 한번- 사업자를 미리 냈는데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3년 초기 창업자를 할 수 있어요. 초기 3년이 지났어요? 창업자로. 아직 안 됐습니다. 3년이 그 안 됐으면 3년 미만의 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그런 데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여기 팁을 한번 드리면 네, 그냥 창업했으니까 달라 그러면 잘 안 줍니다. 그러죠. 여기에 네. IT나 AI나 이런 거 갖다 좀 붙이셔야 돼요. 아, 그 메타버스를 갖다 붙여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AI? 교육 사업도 네. 교육 AI 사업도 낭독 네. 뭐 이런 네. 같이 콜라보 한다든지. 제가 인공지능학과 열린사이버대 이제 특임 교수로 돼 있으니까 홍보도 할 겸. 그렇죠. 그게 연결하면 예, 예.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네. 네. 음, 오늘 뭐 재미난 얘기 참 그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여기 시니어분들한테 뭐 신용관리 내지는 대출 관련된 혹은 보이스피싱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요즘에 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자기가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네. 제가 요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 광고지를 봐요. 무슨 뭐 요즘 힘드십니까? 뭐 파산 이런 거 쉽게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제가 굉장히 슬프거든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은 또 탕감이란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저도 전화하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 한 번 들었으면 네. 최소한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금융 거래를 못 하고 파산 파산이라든가 신청이 됐을 때 기업 같은 건 기업 회생이라 그러거든요. 음,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금액도 얼마 안 돼.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예. 파산 신청하는 바람에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는 신용 관리를 개인도 기업도 신용 관리를 이제는 철저히 하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네. 리스크 관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네. 보이스피싱 이런 거는 결국은 네. 이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죠.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약간 좀 평상시에 상식적인 게 아니면 네. 그냥 끊거나 이래서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오늘 금리하고 신용관리 그리고 보이스피싱, 대출 완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그 김광현 교수님 보니까 지금 달력을 책상 앞에 두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달력을 만들었는데 캘리 글씨인데 그림도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취미로 네. 이 캘리그라피를 화면에 좀- 잠깐 보여줘 보시죠. 네네네. 취미 생활을 뭘로 하시는지 잠깐 소개해 네. 취미로 이제 드릴까요?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이게 손글씨라고 하는데요. 네.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거하고 또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다 이제 그림을 또 그려요. 메디박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 마스코트거든요. 또 내년이 또 토끼띠래 가지고 또 이렇게 그려봤고요. 내일이 네. 터키띠예요?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 이렇게 네. 월별로 글씨하고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웹을 이용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요거를 옛날에는 우리가 그 달력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뭘 하려 그러면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최소 200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맡기면 또 디자인해가지고 와서 검수하고 보고 다시 또 가져가서 그렇죠. 해서 기간도 많이 걸리는데 요즘에는 이 핸드폰으로 다 만들고 핸드폰으로 보내면 거기서 바로 만들어 3일 뒤에 제 책상에 딱 오게끔 돼 수량도 있거든요. 상관이 없나요? 네, 수량도 한 개부터 만들어줍니다. 물론 한 개면 조금 비싸고 네. 뭐 100개면 싸겠죠. 그런 건 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웹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 그거는 이게 개인 이름인데 그 오프린트미라고 제가 쓰고 있는 데는 오프린트미라는 사이트입니다. 오프린트 오프린트미. 예. 오프린트미. 예, 오프린트 미. 예, 플레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네. 조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네. 상세한 내용은 그 밑에 설명란에 저기 넣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네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손이 이렇게 뭐, 난 손이 두꺼워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 하시는 분들은 이 펜 있잖아요. 그죠? 갤럭시 펜도 있고 또 별도로 펜 구입이 가능하죠. 네. S펜이요? 예. S펜도 S펜이나 뭐 아니면 다른 모델이 펜. 예. 되는 거 저는 삼성 모델이 갤럭시 가능하니까. 이 S22를 쓰는데요. 네. 여기 펜이 다 달려 있습니다. 노트에. 그래서 이걸로 다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린트 인쇄를 하시면 되고 메디방 맞죠? 메디방을 통해서 네, 그림도 메디방을 그리고 통해서 또 글씨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캘리글씨, 꼭 캘리글씨가 아니더라도 내가 글씨를 써서 달력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완전 꿀팁 여러분 받으셨나요? 저도 오늘 꿀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노년의 삶을 우리가 자기 자금도 지키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두 가지 믹서가 돼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정배원 성우? 네,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들 놓치기 쉬운 그 보이스피싱 대처법이라든지, 그다음 개인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그 좋은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그 김창희 교수님 통해서 김광현 교수님. 김광현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듣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김광현 교수님, 우리 시니어분들 또 이 방송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 청취자분들에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모토가 그 재밌게 살자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살자. 네, 그래서 네. 캘리그라피도 혼자 이렇게 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두 번째고요.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재미있는 삶을 찾아서 재밌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